알키비아데스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 삶에 동화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필요하다면 상대가 누구든 그를 위해 카멜레온보다 격렬하게 변화했다. 스파르타에서 알키는 신체 훈련, 건박한 생활, 무뚝뚝한 표정을 뺀 나머지를 모두 버렸다. 스파르타에서 알키는 아테네 시절의 사치와 호기를 벗어던졌다. 그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했다. 왕과 왕비, 장군은 물론이고 거리의 장인과 노예에게도 친절했다. 한 번은 돌짐을 진 노예가 거리에서 쓰러졌다. 힘센 사람이 짐을 들고자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나가던 알키가 다가와 한 손으로 짐을 들고 다른 손으로 노예를 부축해 데려갔다. 하루는 왕궁에서 팔씨름과 검술대회가 열렸는데 알키가 모든 장수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아기스 왕이 알키의 비밀을 알아보라 하여 시종이 엿보았는데 알키는 스파르타 전사들과 똑같은 검술 연습과 체력 단련을 했다. 식사는 더욱 형편없었다. 아침에 노예 시종이 하루치 음식을 날라 바치는데 검은 보리빵, 올리브와 올리브유, 삶은 돼지고기와 포도가 전부였다. 알키의 유일한 호사라면 가끔 왕실이 하상한 낙타유를 마시는 일인데 그조차 양이 적어 빵에 적셔 먹을 뿐이었다. 안테이아가 궁금증을 참다 못해 알키를 불러 물었다. 알키, 그대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헤라클레스의 후손인 스파르타의 장군들이 당신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군요. 죄송한 말이지만 당신이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 같지 않더군요. 저는 시종이 주는 식사를 남김없이 먹을 치울 뿐 다른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아요. 그 반면 스파르타의 장군들은 저녁이면 군영을 나와 아내자들이 챙겨주는 소나 닭고기, 콩죽 등을 술과 함께 마셔요. 그러면 장군들이 더 힘을 내지 않나요? 제가 살던 곳에 동방에서 온 리타라는 요리사가 있었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제 체질이 여름 기온이라 겨울 기온의 음식을 먹으면 평생 문제가 없을 거라 했어요. 신기하게도 스파르타의 주식인 오리, 올리브, 돼지고기가 그렇고 낙타유도 그중 하나지요. 소, 닭, 콩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것들은 여름 기온과라 우선 먹기는 좋은데 제 더운 몸을 더욱 덥게 만들어 기온을 뺏어갔지요. 이곳에서 종종 폭식하고 피부를 긁고 용변을 참지 못하는 장군들이 있어 유심히 보니 다들 하체에 비해 상체, 특히 어깨가 유난히 발달했어요. 그건 그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여름 기온의 체질이라는 뜻이지요. 당신은 아테네에서도 음식을 체질에 가려 먹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아테네에서는 저도 닥치는 대로 먹어 자주 탈이 났는데 리타가 고쳐준 거죠. 여기서는 리타 대신 국가가 강제로 체질 음식을 먹게 해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BC 413년 봄, 아기스 2세가 원정을 떠난 다음 날 안테이아가 알키를 아침 식사에 초대했다. 알키가 영문을 모른 채 왕비궁 응접실에 이르니 평소 안테이아 곁에서 자주 본 원로와 오임 집정관이 모여 풍성한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알키가 보리빵에 올리브유를 부어 순식간에 식사를 마치자 왕비는 알키에게 들은 체질식에 관해 요란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식사가 끝나자 안테이아가 알키를 불러 날이 좋으니 둘이 사냥이나 하자고 말했다. 눈이 휘둥그레진 사람들을 뒤로하고 안테이아와 알키는 왕비궁을 나와 준비된 말 등에 올랐다. 안테이아는 지적이고 수다쟁이며 다혈질이고 강인했으며 언행에 거침이 없었다. 알키, 당신은 언제까지 여기 머무를 셈이죠? 제가 아테네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테네가 원한다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테네는 병력이 우리의 10배이고 그 동맹국은 우리의 5배인데다 무적의 해군을 가지고도 패전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게 당신 때문임을 부인하진 않겠죠? 그러므로 저는 아테네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아테네에 남은 희망은 하나뿐이에요. 당신이요. 그러니 원수인 저를 왜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말이죠.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거니까요. 저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생각이십니까? 그건 스파르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이곳을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나를 받아준
스파르타를 사랑합니다. 내 말은 알키 당신이 아테네보다 스파르타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들 거니까요. 아기스 2세가 원정을 떠나 있을 무렵 알키비아데스가 왕비를 범했다. 왕비는 알키비아데스의 아이를 갖고도 부인하지 않았다. 안테이아의 시종장이 아련을 청했다. 왕이 부르자 그는 머뭇거렸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아기스 2세가 주의를 물렸다. 그러자 시종장이 말했다. 폐하, 왕비께서 아들의 이름을 레오키데스라 지은 연유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슨 말이냐? 레오키데스라는 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 아니냐? 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도 되지요. 무엄하다. 너가 죽고 싶은 게로구나. 왕비궁에서는 공동연이 떠도는 이야기 없고 폐하가 계시지 않는 동안 알키비아데스가 왕비 전하의 침소를 수시로 드나들었음. 그 자는 항상 원로들과 함께 다녔다고 들었다. 폐하, 원로들이 왕비의 사람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당장 목을 치리라. 알키비아데스의 식사 시종을 불러 문초하시면 그가 낙타유 외에 아무런 음식도 내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알키비아데스가 원로들과 왕비궁에 들어섰다. 평소처럼 원로들은 뭉숭한 저녁 식사와 선물을 대접받은 뒤 떠나고 알키와 안테이아만 남았다. 안테이아가 탁자 위로 손을 뻗어 알키의 손을 잡는데 시녀가 황급히 뛰어들어와 왕비에게 귓속말을 한다. 안테이아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알키의 팔을 끌고 침소로 들어가더니 정원으로 난 뒷문을 가리킨다. 알키가 빠져나간 직후 왕궁 크립테이아 호위대가 들이닥쳤다. 안테이아가 주도 면밀하게 마련해둔 말과 통행증과 원로들 덕에 알키비아데스는 크립테이아 추격대를 따돌리고 대기 중인 3단 노선에 올랐다. 알키비아데스가 망명을 청했다는 보고를 받은 페르시아 다리우스 2세는 서방 총독 티사페르네스와 에게해 사령관 파르나바조스를 불러들였다. 티사페르네스, 그대는 누구보다 그 자를 잘 안다. 이 그리스 말씀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폐하, 우리가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에게해를 장악한 것은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궁지에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수중에 들어온다면 스파르타마저 약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는 아테네에서 미네의 근거 없는 질투로 쫓겨났고 스파르타에서는 홍졸한 아기스의 질투로 도망쳤습니다. 그를 궁에 들이지 않고 제 감독하에 전략관으로 쓴다면 덕은 많고 실은 없을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 제가 몇 번 만나본 결과 그는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를 꿰뚫고 있는 데다 실전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주머니에 넣어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모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총독, 하지만 아테네 민족이 그를 지지하고 스파르타에서는 왕비 아이를 낳았소. 어느 쪽이든 그와 은밀히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소? 그를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우리의 정보를 차단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를 태울 불길이나 그 불은 언제라도 끌 수 있어야 한다. 티사페르네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대의 책임하에 처리하라. 어느 쪽이든 그에게 접근하는 조짐을 보이면 지체 없이 보고하라. 그 자를 없앨 생각이신지요? 그 반대다. 그 자를 내세워 적을 교란한다면 머지않아 그리스가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알키비아데스를 관내에 머물게 한 페르시아 서방 총독 티사페르네스는 이내 그를 총애했다. 티사페르네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융통성과 뛰어난 기지를 높이 샀다. 알키비아데스의 일상생활과 대화는 넘치는 기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티사페르네스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정원의 이름을 알키비아데스라 지을 정도였다. 알키비아데스가 페르시아로 망명한 일은 아테네 민회에 깊고 무거운 시름을 드리웠다. 그렇지 않아도 알키의 망명이 민회의 무고 탓이라 생각하는 아테네인들은 알키가 코앞의 적에게 넘어갔으니 나라가 온전할 수 없다고 믿었다. 병사들의 동요가 먼저 표면화되었다. 알키의 스파르타 시절 서부 시라쿠사 방면 해군이 괴멸된 탓에 동부 사모스 해군이 아테네의 주력군이 되었다.
알키가 페르시아로 넘어가 이 사모스 해군을 코앞에서 넘보게 되었으니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틈만 나면 탈출할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한 사모스 해군 장교가 알키에게 비밀 서한을 보냈다. 존경하는 알키,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 부디 우리를 지휘하여 아테네를 재건해 주시오. 알키는 아래와 같이 회신했다. 나의 무고함을 알아주니 고맙소. 난 뼛속까지 아테네이니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멍청한 민회를 갈아엎고 아테네를 재건할 것이오. 서신을 받은 장교가 다른 장교들과 함께 전방사령관 프루니코스에게 몰려가서 알키를 총사령관으로 추대하자고 건의했다. 놀란 프루니코스는 이 사실을 적장인 페르시아 해군 사령관 아스티오코스에게 전하며 알키를 조심하라 일렀고, 아스티오코스는 다시 이 사실을 총독 티사페르네스에게 보고했는데 초지일관 알키를 믿는 총독은 이 일을 알키와 상의했다. 알키가 제안한 대로 티사페르네스는 프루니코스가 페르시아와 내통한다는 서한을 사모스 해군 장교들에게 보냈고, 궁지에 몰린 프루니코스는 몰래 아스티오코스를 만나 사모스 해군을 페르시아에 넘겨줄 테니 자신을 보호해달라 부탁했다. 이 사실도 같은 방식으로 돌고 돌아 사모스 해군 장교들의 귀에 들어갔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사모스 해안 수비대 병사 헤르몬이 프루니코스를 찾아내 단칼에 죽였다. 그 즉시 사모스 해군은 페르시아 해군과 일종의 불가침 협정을 맺었고, 그 결과 알키는 사모스와 페르시아를 자유롭게 오가게 되었다. 알키가 명령하고 사모스 해군이 이를 따르면 언제든지 아테네를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티사페르네스는 자초지종을 장황하게 적어 다리우스 2세에게 보고했고, 왕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아테네가 먼저 알키비아데스의 수중에 떨어지겠군. 그대는 그를 끝까지 장악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모스의 아테네 장교들은 알키비아데스에게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 대중의 멈출 줄 모르는 맹목적인 분노를 다잡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테네에 내분이 일어나면 적들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아테네 동맹국들을 쓸어담을 테니 말이다. 이런 생각에서 알키는 사모스군 장교들의 간청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알키가 아침에는 아테네 군영에 머물고 저녁에는 페르시아 군영으로 퇴근하는 기이한 일이 몇 달 동안 이어지니 양쪽 군대도 피와 구분 없이 지내게 되었다. 아침 스파르타의 요청으로 티사페르네스가 자신의 포이니케 함대를 지원키로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 사실을 들은 알키가 티사페르네스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평화를 누리는 중인데 스파르타를 지원하면 아테네는 배후를 위협받게 되니 그 전에 에게해를 봉쇄할 것이오. 알키의 말을 듣고 티사페르네스는 결정을 철회했다. 아테네는 열광했고 시민들은 알키를 연호하며 민회를 공격했다. 아테네 집권 과두정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정이 회복되었다. 민회는 알키에게 무조건 귀환을 명령, 실은 애원했다. 알키는 아테네로 복귀하려면 우군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사모스 해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알키는 빠르고 튼튼한 3단로 전함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다. 마침 펠로폰네소스 동맹군 선단이 아테네 전함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알키는 안개를 뚫고 기습하여 적함 30척가량을 침몰시키고 아군을 구해냈다. 이어 알키는 스파르타 함대 본진을 공격해 파괴했고, 그 와중에 스파르타 사령관 민다로스가 죽었다. 다급해진 스파르타가 지원을 요청하자 동맹 조약에 따라 페르시아 해군이 출동했는데, 공교롭게도 지휘자가 티사페르네스와 함께 알키의 망명을 허락한 파르나바조스였다. 이를 알 리 없었던 알키의 전함이 좁은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좌우에서 들이받아 전파시켰고, 파르나바조스는 침몰하는 배에서 헤엄쳐 나와 목숨만 부지한 채 도망갔다. 그런 식으로 알키는 3년에 걸쳐 펠로폰네소스 동맹군 함대를 보는 족족 격파했고, 에게해 일대의 폴리스를 다시 델로스 동맹으로 돌려놓은 뒤 비로소 아테네로 향했다. 스파르타 전함을 마지막으로 격침시킨 날, 알키는 사로잡힌 스파르타 전령에게 아래와 같이 적은 쪽지 한 장을 쥐어서 살려보냈다. 함대를 잃었다. 민다우로스도 사라졌다. 병사들은 굶고 있다. 속수무책이다. 전령에게 알키의 서한을 받은 아기스 2세는 곧장 최고회의를 소집했다. 그 전날 왕비 안테이아가 리산드로스를 왕비궁으로 불러들여 밀담을 나눴는데, 아기스 2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최고회의에서 리산드로스를 질책했다. 리산드로스, 스파르타 함선은 물론이고
동맹국의 함선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자네는 어찌 당하고만 있나? 동맹국의 함선은 애초 아테네 편인데 알키비아데스가 우리 쪽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자가 다시 나타나 동맹이 무의미해지고 스파르타 함선은 오히려 포위된 처지니 직접 대결을 피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아테네 함대를 페르시아가 쫓아오지 않았는가?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로 넘어가기 전에 페르시아 함대를 한방처럼 휘젓고 다녔으니 그들이 아테네의 상대가 될 리 없지 않겠습니까? 파르나바조스도 함선이 격침되어 쏟아지는 화살을 피해 잠영하여 목숨을 건졌다 합니다. 내가 젊은 자네를 해전 책임자로 임명할 때 안테이아의 건의를 쫓아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렇다 해도 한마디 보고도 하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폐하,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에 복귀해도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동맹은 굳건합니다. 아테네는 승리에 도취한 데다 조공이 끊긴 지 오래라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조만간 다시 도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협을 막고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리산드로스는 기습전으로 아테네를 공격할 생각이니 일일이 보고할 수가 없어요. 또 그가 패전해도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무서워 해군 증강에 집중할 테니 그때 데켈레이아에 주둔한 폐하의 육군으로 아테네의 뒤통수를 칠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자네가 보기에 왕비의 계략이 어떠한가? 폐하, 저희 해군이 이긴다면 곧장 아테네로 쳐들어가겠습니다. 만일 진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그대를 무찌르고 페르시아와 동맹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은가? 페르시아 해군은 여전히 파르나바조스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전으로 그는 알키와 원수가 되었고 저와는 막역한 사이니 혹여 알키가 페르시아로 간다면 그곳이 그자의 무덤이 될 것이고 또한 아테네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BC 407년 알키비아데스가 피레우스 항구에 내리자 아테네 시민 거의 전부가 나와 기다렸다. 스파르타로 망명한 지 8년 만이다. 미네는 그를 아테네군 총사령관으로 선출하고 그의 재산을 회복시켰다. 자신감을 얻은 알키는 귀향 행렬을 스파르타 군영과 맞닿은 전선으로 정했다. 그가 몇 킬로미터를 행진하는 동안 적진은 조용했고 오히려 전선의 아테네 병사들이 알키를 뒤쫓았다. 아테네로 돌아온 알키는 부관 안티오코스를 시켜 전체 해군에게 군령을 발표했다. 즉각 전열을 정비하고 출정 준비를 완료하라.